의부려 동생이 귀국하자 남편은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를 집에 내버려둔 채 밤새도록 인천공항을 지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어머니는 즉시 내가 결혼할 때 증여했던 30억짜리 집을 팔아버렸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마주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했다. 한밤중 나를 깨운 것은 창밖에 요란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태울 듯이 번지는 열기였다. 목구멍은 바싹 마르고 썼으며 머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떠 새하얀 실크 벽지를 바라보았다. 망망대해 위에서 흔들리는 배에 누워있는 것처럼 세상이 어지러웠다. 침대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으려 손을 뻗자 화면 불빛이 번쩍이며 눈을 찌르는 듯했다. 새벽 2시 15분. 나는 더듬거리며 전자체온계를 찾았다. 건조한 비프음이 울렸다. 잠시 이마에 대자 액정에는 40도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숫자였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힘없이 풀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유리컵에 겨우 닿았지만 컵은 손에서 미끄러져 원목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려 고열로 달아오른 뺨을 적셨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어제 오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 민준 씨는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3년간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의부녀 동생 아름이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야 한다고 했다. 아름이는 시어머니 절친의 딸로 어릴 적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걷어 키웠다. 민준 씨와 아름이는 함께 자라며 친남매 이상으로 가까웠다. 때로는 남들이 보면 의붓남매가 아니라 천생연분 커플로 오해할 정도였다. 나는 텅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았다. 시트는 차갑고 팽팽했다. 이 시간이면 민준 씨가 집에 있거나 적어도 무사하다는 문자 한 통은 보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0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받지 않았다. 걱정과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졌다. 세 번째 통화 시도 끝에야 겨우 연결되었다. 공항의 시끄러운 소음이 귓가에 쏟아져 들어와 나의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켰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이 짜증 섞인 말투였다. 여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계속 전화해? 나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좀 가만히 놔둘 수 없어? 나는 타는 듯한 목을 가라앉히려 애써 침을 삼키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아직 안 왔어요? 저 열이 너무 높아요. 40도까지 올랐어요. 너무 힘들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와주면 안 돼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비행 안내 방송 소리를 뚫을 듯 더 커져 있었다. 너 애처럼 굴지 좀 마.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잖아. 집에 약통에 다 있잖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전화한다고 열이 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지만 나는 애써 애원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물컵도 깨뜨렸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지금 어디예요? 민준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에는 역정이 가득했다. 나 지금 인천공항이라고. 아름이 비행기가 악천후 때문에 연착됐어. 쟤 지금 안에서 무서워서 울고불고 난리야. 혼자 이렇게 오래 멀리 나와 본 적 없는 애잖아. 내가 꼭 기다려서 데리고 가야 해. 너는 다 컸으니까 내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 어린애도 아니고 조금 아프다고 남편부터 찾지 말고. 끊는다.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려. 또 무심한 신호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렸다. 나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휴대폰은 푹신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지만 내 마음은 누군가 돌을 던진 것처럼 아팠다. 이 넓은 공간에서 에어컨의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난 3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였다. 오한으로 덜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밤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창밖에서는 도시 전체를 삼킬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의부려 동생을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민준 씨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집에서 40도 고열로 알아눕는 아내는 귀찮고 어리광 부리는 존재가 되고 단지 비행기가 연착된 여동생은 밤새도록 곁을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 남매 간의 관심과 과도한 우선순위 사이의 경계를 민준 씨는 어느샌가 넘어버렸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다시 열이 솟구치며 악몽으로 가득한 선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차가운 홍수 속에 허우적거렸다. 민준 씨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맵에 서서 다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잔인해서 나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새벽녘에 간신히 먹은 약 덕분에 밤사이 열은 조금 내렸지만 온몸은 누군가 뼈마디를 전부 해체한 것처럼 흐느적거렸다. 머리는 무거웠고 작은 움직임에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침대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원목 바닥의 감촉에 몸서리가 쳐졌다. 집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침 커피 향도 그리고 밤사이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는 문자 한 통도 없었다. 이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나의 인내심과 희망을 천천히 베어내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어제 오후 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저녁상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미역국,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까지 이제는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국그릇 위에는 하얀 기름이 굳어 있어 보기만 해도 역겹고 서글펐다. 어제는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까맣게 잊었거나 혹은 기억했더라도 아름이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뒤로 미뤘을 것이다. 식탁 한쪽에는 짙은 파란색 벨벳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야근까지 해가며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 3개를 더 맡고 며칠 밤을 새워서야 겨우 살 수 있었던 스위스제 시계가 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들어 부드러운 벨벳 위를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코끝이 찡해왔다. 나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이 선물은 이제 쓸모없고 무의미해졌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민준 씨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알림을 본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민준 씨가 15분 전에 스토리를 올린 것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곧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여자의 직감이 경고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나타난 사진은 내가 남편을 위해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사진 속 민준 씨는 활짝 웃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였다. 그는 공항 도착 라운지에 서서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름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의부려 동생은 그의 몸에 바싹 기댄 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의 가슴에 머리를 완전히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민준 씨의 베이지색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 직접 다림질해준 바로 그 코트였다. 아름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크고 동그란 눈은 반짝였고 입꼬리는 승리감과 도발이 역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 캡션은 짧았지만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드디어 우리 공주님이 돌아왔네. 널 기다리느라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아. 집에 온 걸 환영해. 아가.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누군가 내 뺨을 세게 때린 것 같았다. 공주님, 아가. 그런 애정 어린 호칭으로 그는 나를 부른 적이 없었다. 내가 40도 고열 속에서 외로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그의 공주님을 맞이하며 행복해하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밤을 새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아픈 아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들의 거리는 의붓남매든 친남매든 안전한 거리라고 할 수 없었다. 민준 씨가 아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인 각도, 그녀의 어깨에 놓인 그의 손,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름이의 눈빛,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건전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의부녀 동생이라는 명분은 그들이 내 감정을 짓밟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나는 속 좁고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지난밤의 고열과 함께 모두 말라버린 듯했다.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되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 식탁 위에 모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음식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저녁 식사에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에 대한 헛된 희망을 더는 품고 싶지 않은 것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힌 음식을 보는 순간 나는 결단해야 함을 깨달았다. 휴대폰을 들어 사랑하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3년간 내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목소리였다. 서연아, 왜 그러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엄마의 질문 한마디에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와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밤중의 40도 고열과 외로움, 공항에서의 민준 씨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던 사진과 캡션까지. 엄마는 내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다. 엄마의 침묵은 나를 점차 진정시켰지만 동시에 불안하게도 했다. 당신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사업을 일궈낸 우리 엄마, 윤 여사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셨다. 내 말이 끝나자 엄마의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눈물 닦아라. 엄마 말 잘 들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결혼 전에 엄마가 예단으로 사준 30억짜리 집 등기 권리증, 아직 내 개인 금고에 잘 있니?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네, 엄마. 제 개인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비밀번호 몰라요. 좋아.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열제 한 번 더 먹고 가장 중요한 개인 소지품만 챙겨. 옷은 몇 벌만 챙기고 다른 건 다 버려두고 와. 당장 엄마 집으로 와라. 그 집은 엄마가 처리할게.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엄마,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집을 파는 건 절차도 복잡하고 저도 몸이 이런데요. 절차는 걱정 마. 엄마가 내 말을 끊었다. 노련한 사업가의 예리한 계산이 담긴 목소리였다. 마침 그 동네에 급하게 사무실을 구하는 사업 파트너가 있어.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고 바로 입주하길 원해. 내가 오늘 중으로 가계약금 받고 내일 바로 열쇠 넘겨줄 거야. 명의 이전 같은 법적 절차는 변호사 시켜서 처리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건 박서방 놈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거야. 무심함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엄마의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맞다. 이 집은 나의 재산이고 엄마가 평생 모은 피땀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이 집을 누리게 해야 하는가? 나는 넓은 집을 둘러보았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추억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 이제는 값비싼 가구도 벽에 걸린 그림도 모두 영혼 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시작된 두통을 애써 참으며 개인 금고로 향했다. 조용한 공간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붉은 띠가 둘러진 등기권리증,
혼인신고서, 그리고 결혼식 날 엄마가 주신 몇 가지 보석을 꺼냈다. 간단한 옷 몇 벌과 함께 모든 것을 여행 가방에 넣었다. 서재 책상을 지나칠 때 나는 잠시 멈췄다. 서랍에서 이혼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오래전에 출력해 두었지만 차마 서명할 용기가 없었던 서류였다. 이번에는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썼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나는 그 서류를 식탁 위 민준 씨에게 주려 했던 비싼 시계상자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것이 그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대답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3시경 민준 씨와 아름이를 태운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비는 그쳤고 옅은 오후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민준 씨의 들뜬 표정을 덮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름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분홍색 캐리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연약한 여동생이 넘어질세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민준 씨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자랑스럽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아마도 하룻밤 토라졌던 내가 이제는 마음을 풀고 그의 공주님을 환영하기 위해 부엌에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름이는 여전히 민준 씨의 코트를 입은 채 옆에서 걸으며 가끔 고개를 기울여 애교 섞인 말투로 무언가를 말했고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내가 구석구석 정성껏 꾸몄던 우리 집 1802호 문 앞에 섰다. 민준 씨는 자신만만하게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 익숙한 소리가 울렸다. 비밀번호는 아름이의 생일 1210이었다. 예전에 왜 이 숫자를 쓰냐고 물었을 때 민준 씨는 그냥 자신의 행운의 숫자라고만 했다.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비프음 후에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 대신 귀를 찢는 듯한 오류음과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한번 시도했다. 여전히 붉은 램프와 오류음. 그는 인내심을 잃고 더 빠르고 강하게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시도에 스마트 도어록은 자동으로 보안 모드로 전환되어 5분간 키패드를 비활성화시켰다. 민준 씨는 문을 주먹으로 치며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옆에 서 있던 아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그 목소리는 복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오빠, 왜 이래? 설마 서연 언니가 비밀번호 바꾼 거야? 내가 말했잖아. 오빠가 나 데리러 온 것 때문에 화나서 일부러 이러는 거라니까. 진짜 속도 좁아. 나 막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리 아프게 서 있어야 해. 민준 씨는 아름이를 달랬다.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배터리가 다 됐거나 기계 고장이겠지. 내가 서연이한테 전화해 볼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했지만 당연히 내 번호는 수신 차단 목록에 있었다. 전화가 되지 않자 민준 씨는 화를 내며 경비실에 연락해 당장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5분 후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다. 평소의 상냥함과 달리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차가웠다. 그는 민준 씨와 거리를 둔 채 마스터키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박민준 씨, 죄송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서연 씨께서 새 주인분께 열쇠와 아파트 관리 권한을 모두 인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더 이상 이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귀를 의심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 주인이요? 여기는 저희 부부집인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집 안에 있다고요. 착오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김서연 씨는 오늘 아침 친정어머니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여기 인수인계 서류의 서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 소유이며 그분들께서 낯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름이가 발끈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연 언니가 오빠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는 거야.
오빠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경비 아저씨의 차가운 시선과 아름이의 실망한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 입었다. 그는 늘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아내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민준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잔액 변동 알림 문자였다. 그의 월급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체 메모는 잔인할 정도로 간결했다. 김서연, 공동명의 예금 잔액 정산. 이걸로 깨끗하게 끝내요. 민준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30억짜리 집에 비하면 3천만 원은 정말 푼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경비 아저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정말로 떠났고 재산을 정리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아직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정중하지만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는데 누구세요? 민준 씨가 쏘아붙였다. 저는 1802호 새 소유주의 비서입니다. 김서연 씨께서 오늘 오전에 저희 측과 매매 계약 및 주택 인도를 완료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에 따라 내일 정오 12시까지 아파트에 남아있는 박민준 씨의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다. 당신들 사기당한 거야. 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아내 혼자서는 팔 수 없어. 내가 서명 안 하면 무효야. 고소할 거야. 상대방 남자는 비웃었다. 박민준 씨, 민법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전에 형성된 김서연 씨의 단독명의 재산, 즉 특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정오 12시 이후에도 짐을 치우지 않으시면 남은 물품은 모두 폐기물로 간주하고 처리할 것이며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준 씨는 복도에 선 채 멍하니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름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공주님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 없었던 민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연이가 애들처럼 토라져서 장난치는 거야. 집 한다고 겁주는 거지 뭐.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할게. 일단 너는 5성급 호텔에 가서 푹 쉬어. 지금 집도 어수선해서 바로 들어가기 불편하잖아.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아름이의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집을 등진 채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민준 씨는 우리 엄마 윤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 사위를 아끼던 장모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나무라 주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싸늘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나 바쁘니까. 민준 씨는 서둘러 하소연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상해요.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까지 팔아서 저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어요. 어머니께서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집 안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여요. 남들이 보면 비웃겠어요. 엄마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 민준 씨를 소름 돋게 했다. 비웃어? 남들이 자네를 비웃을까? 내 딸을 비웃을까? 집은 내 딸 거고 내가 준 재산이야. 팔든 불태우든 그의 마음이지. 자네는 이제 잘 곳이나 알아봐. 쓸데없이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돌보지도 않던 놈이 이제 집 잃으니까 장모를 찾아? 엄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력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아름이를 도심의 한 고급 호텔로 데려가 체크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것은 내가 생활비로 쓰라고 만들어준 내 계좌의 가족카드였다.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카드 소유주께서 분실 신고하여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아름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 왜 그래? 카드에 문제 있어. 아니면 돈이 없는 거야? 남자의 자존심이 발동한 민준 씨는 서둘러 지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월급 카드를 꺼내며 태연한 척했다. 아, 시스템 오류인가 보네. 다른 카드로 할게. 그날 밤 호화로운 호텔 방에서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 아름이가 곤히 잠든 사이 그는 지난 3년간 누렸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자. 그는 가혹한 현실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민준 씨는 아름이를 끌고 우리 엄마가 사는 성북동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단지 화가 나서 쇼를 벌이는 것이며 찾아가서 달콤한 말을 몇 마디 하거나 정 안 되면 윽박 지르면 언제나처럼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름이는 아침 일찍 깨워져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따라 나섰다. 엄마의 집은 넓은 정원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웅장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 씨는 초인종을 계속 눌러댔다. 조용한 동네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참 후에야 옆쪽 작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엄마가 간소한 정원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다. 손에는 가지치기용 가위를 들고 계셨지만 그 모습은 침착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엄마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길을 막아선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훑어보고 그의 뒤에 숨어있는 아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른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로 와서 소란이야? 엄마가 물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준 씨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가서며 따지는 투로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 좀 불러주세요. 걔가 너무 심했어요. 마음대로 집을 팔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름이 데리고 호텔에서 지내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비웃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존중. 자네도 그 단어를 아는가? 내 딸이 40도 열로 쓰러져 있을 때 전화 끊고 여자나 데리러 간 자네가 존중을 노네?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이나 씌워주러 간 자네가 존중을 말할 자격이 있나?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름이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연착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공항에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서연이가 이해심 없이 쓸데없는 질투나 하고 태풍이라고 엄마가 그의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늙어서 인터넷도 못 쓰는 줄 아나? 내가 어제 비행 스케줄 다 확인해 봤어. 파리에서 서울 오는 비행편. 예정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더군. 날씨도 맑았고 자네와 저 아가씨는 내 딸이 집에서 죽어가던 그 4시간 동안 공항에서 뭘 한 건가?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침 햇살 아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자 그는 숨을 곳이 없었다. 뒤에 서 있던 아름이도 깜짝 놀라 민준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오빠, 그냥 돌아가자. 엄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복사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준 씨의 발밑에 던졌다. 그것은 3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 형성, 증빙 서류 사본이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그 집은 내가 산 거야. 자네와 결혼하기 2달 전에 서연이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그건 특유 재산이야. 자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권리 주장할 생각 마. 분명히 말해두는데 자네는 우리 집에 발들일 자격도 없고 내 딸 얼굴 볼 자격은 더더욱 없어.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눈에 박히며 자신이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분노에서 애원으로 바뀌었지만 엄마는 이미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무거운 철문이 그의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용서에 대한 모든 환상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였다. 민준 씨와 아름이는 뜨거운 햇볕 아래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변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이 외딴 곳에 멈추는 택시도 없었다. 한때 가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은 아내에게 기생하던 한심한 남자의 얼굴에 초라함과 비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나중에 말씀해 주셨다. 그때 햇살은 이미 따갑고 눈부셨다고. 세월이 머리에 서리를 내렸지만 엄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계셨다. 엄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그 눈빛은 바위를 쪼개는 듯 날카로워서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조차도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 우겼다. 여동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누구나 이해해야 할 인간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엄마는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위를 향한 연민이 담긴 웃음이었다. 도리라니 말은 참 번지르르하군. 세상에 어떤 오빠가 휴대폰 배경화면을 의붓 여동생과 뺨을 맞댄 사진으로 해놓나. 어떤 오빠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아내를 내버려 두고 배 아프다는 여동생에게 죽 사다 주러 가나. 자네는 쟤를 여동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자네가 쟤를 보는 눈빛, 기념일에 아내 버리고 쟤를 마중 나가는 꼴. 누가 봐도 그 안에 불순함이 보여.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엄마의 말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그가 늘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했던 모호한 감정의 실체를 벗겨냈다. 민준 씨 뒤에 숨어있던 아름이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늘 쓰던 수법을 꺼내들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도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흐느꼈다. 아주머니, 그렇게 심한 말씀은 마세요. 저랑 민준 오빠는 정말 순수한 사이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냥 친한 것뿐이에요. 아주머니랑 서연 언니가 싫어하시면 제가 떠날게요. 오빠랑 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오빠, 우리 그냥 가자. 나 무서워. 말을 하며 아름이는 젖은 고양이처럼 민준 씨의 몸에 바싹 기댔다. 그 행동은 그녀의 위선을 더욱 명백히 드러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공주님, 이 억울해하는 것을 보자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 끌어올랐다. 그는 엄마를 노려보며 무례하게 소리쳤다. 어머니, 아름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걔는 순수해서 아무 계산도 없는 애예요. 어머니랑 서연이가 속이 좁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 집안 정말 실망스럽네요. 엄마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으셨다. 눈앞에 비참한 두 인간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안으로 들어가셨다.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빗장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그들과 우리 가족 사이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렸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버려진 민준 씨와 아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이 고급 주택가는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았고 민준 씨는 카드가 정지되어 지갑 속 현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땀 때문에 화장이 번져 얼굴을 찌푸리는 아름이를 보며 민준 씨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내 손길이 사라진 현실의 초라함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1시간이나 지각해서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모습은 다소 초췌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잠을 설쳤잠했다. 어젯밤 아름이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호텔비를 결제하고 저녁을 사줘야 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신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므로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팀장님, 이사님들께서 회의실로 급히 오시랍니다. 새로운 투자사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민준 씨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웃었다. 그는 또 다른 신규 프로젝트나 전략적 파트너를 소개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냉정한 분위기의 젊은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호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부 신도시 프로젝트 책임자 박민준 씨?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빼앉으려 했다. 네, 접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이 회사의 지분 40%를 인수한 투자펀드의 대표입니다. 태호 씨가 말을 끊으며 칼날 같은 눈으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 회의에서 내리는 저의 첫 번째 결정은 당신을 해고하는 겁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뭐라고요? 저를 해고한다고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5년간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냈는데 무슨 근거로 저를 해고합니까? 태우 씨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프로젝트 재무 보고서에 오류를 발생시킨 부실한 관리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우리 기업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내버려 두고 회사 가불금으로 의부여 동생 개인사를 챙기는 사람을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다. 자신의 사적인 일을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태호 씨를 보다가 문득 내가 집을 팔고 떠난 일이 떠올랐다. 비열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민준 씨는 태호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알겠다. 내 놈이 김서연 그년의 내연남이구나. 그 여자가 너랑 바람나서 집 팔고 너한테 회사 인수해서 나한테 복수하라고 시킨 게 틀림없어. 이 더러운 년, 그렇게 악독한 줄 몰랐네. 태우 씨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다. 이 사람, 끌어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회사 직원이 아니야.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다가와 민준 씨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쓰레기 자루처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민준 씨는 발버둥치며 나를 향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회사 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의 경력의 문 또한 공식적으로 닫혔다. 집을 잃고 친구에게 빌린 빚까지 떠안게 된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름이를 데리고 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집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은 연립주택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어두운 계단에서는 음식물과 오래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아름이는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자마자 헐떡이며 정성껏 한 화장이 땀과 피로로 얼룩진 채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40제곱미터도 안 되는 잡동사니로 가득 찬 좁은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곳은 그녀가 프랑스에서 민준 씨가 보내준 돈으로 누렸던 고급 아파트나 호화로운 호텔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최 여사님은 아들과 수양딸이 돌아오자 반갑게 달려나왔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짐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 씨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다. 왜 이리로 왔어? 서연이네 집은 어쩌고? 크게 싸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아 민준 씨는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걔가 집을 팔았어요, 엄마. 지금 소송해서 돈 받아내려고요. 당분간 저랑 아름이는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비좁게 앉았다. 아름이는 돼지고기 조림 한 점을 집었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그릇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거 너무 기름져서 못 먹겠어요. 저는 저쪽에서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자요? 밥을 푸던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아름이를 예뻐했지만 그건 아름이가 멀리서 가끔 손님처럼 찾아올 때의 이야기였다. 이제 공주님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짐이 되고 심지어 까다롭게 요구까지 하자 그녀는 아름이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밥솥을 세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그냥 참고 살아. 우리 집은 이게 다야. 예전에 서연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땐 여름에 39도까지 올라가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엌에서 요리했어. 이제 와서 망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해야지. 에어컨 설치하고 고급 음식 먹을 돈이 어디 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엄마가 내 이름을 언급하자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예전에 그는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아름이의 변덕과 엄마의 날카로운 말을 마주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내 보살핌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지만 찜통 같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름이는 잠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다. 옆 침대에 누운 최 여사님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김서연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것이 애석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뿐이었다. 부유하고 착했던 며느리가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의 집을 나온 후 엄마에게 의지하지 않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방은 예전 집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자연광이 가득했고 내 손으로 직접 꾸몄다. 새 페인트 냄새, 원목 가구 냄새, 그리고 창가의 작은 화분들이 내게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민준 씨의 아내로 살았던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일에 다시 몰두했다. 남편의 내조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나의 열정이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해서 힘들었지만 바쁜 일상은 나를 더 유용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우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태우 씨는 내 먼 친척 오빠였고 최근에 외국에서 돌아와 가문의 투자 펀드를 맡고 있었다. 또한 엄마를 도와 예전 집을 사들이고 민준 씨의 회사를 처리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민준 씨를 대할 때의 냉정한 눈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오빠의 눈빛이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태우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이건 내가 사람 시켜서 지난 3년간 박민준의 지출 내역을 다시 조사한 결과야. 나는 태우 씨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호기심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들은 춤을 추며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했다. 지난 3년간 민준 씨는 항상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며 내가 가게 경제를 책임지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공동명의 예금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다. 그 돈의 대부분은 내가 모은 돈이었고 그는 그 돈을 프랑스에 있는 아름이에게 보내주었다. 이체 메모에는 아름이 학비, 시벌 집세, 생일 축하 명품백 구매 등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총액은 2억 원이 넘었다. 젊은 부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다. 나는 비싼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꼈는데 그는 내 피땀을 가져다가 의부 여동생이 해외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썼다. 태우 씨가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충격받을 거 알아. 하지만 한번 아프고 완전히 잘라내는 게 굼은 상처를 그냥 두는 것보다 나아. 그놈은 그냥 무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꾼의 배신자였던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덮었다.
가슴속 통증은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경멸감이 차올랐다. 나는 태우 씨를 올려다보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 이것들 덕분에 제 이혼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더 확실해졌어요. 그 돈은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죽어버린 결혼식의 조의금이라고 생각할래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내 작업대 위에 놓인 미완성 디자인 도면을 비추었다. 그것은 새로운 집을 위한 도면이자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설계도였다. 시어머니의 좁고 축축한 집에서 민준 씨는 잠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지러운 짐을 정리해야 했다. 구겨진 낡은 재킷을 가방에서 꺼내 걸다가 종이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 씨는 궁금해서 주워 열어보았다. 그것은 조금 낡은 영수증이었지만 숫자와 내용은 선명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검은색 벤츠 E클래스 계약금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바로 지난달 그의 생일이었고 계약자 이름은 나였다. 판매 직원의 단정한 글씨로 사모님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원하심. 저녁 7시 정각에 차량 인도라고 적혀 있었다. 영수증을 손에 든 민준 씨는 그날을 떠올렸다. 내가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오라고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백화점에서 프랑스로 보낼 아르미의 명품백을 고르느라 바빴다. 그는 급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의부려 동생과 편안하게 영상통화를 하며 생일 축하를 해주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차린 저녁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수억 원짜리 선물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도 내 사랑이 그의 무심함 속에 버려졌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민준 씨는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후회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내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며 막 싹트려던 양심을 짓눌렀다. 그는 손안의 영수증을 구겨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또 그 여자의 밀당 수법이겠지. 차 사주고 마음 얻어서 날 통제하려는 거잖아. 그는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 비좁은 집에서의 생활은 이전에는 부유함이 교묘하게 가려주었던 갈등을 빠르게 드러냈다. 민준 씨의 현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뜸해졌다. 대신 최 여사님이 차린 소박한 밥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준 씨의 지원금으로 호화로운 유학 생활에 익숙해진 아르미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푹푹 찌는 저녁, 천장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는 식탁에서 아르미는 밥그릇을 깨작거리며 말했다. 오빠, 우리 프랑스 음식 먹으러 가자. 푸아그라가 너무 먹고 싶어. 집밥은 너무 더워서 넘어가지도 않네. 오빠 옛날에는 이렇게 쪼잔하지 않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귀국 안 했지. 프랑스가 훨씬 좋았는데 밥을 담던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르미를 예뻐했지만 그건 아르미가 손님이고 멀리서 잘 나가는 수양딸일 때의 이야기였다. 이제 아르미는 게으르고 잠만 자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 던져 빨래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밥을 타박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비교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하고 와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하고 집을 항상 반짝이게 청소하고 맛있는 밥과 국을 차려주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르미를 쏘아보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여자애가 게을러 터져서는 예전에 서연이는 내 오빠보다 몇 배는 더 벌면서도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하고 밥상까지 차렸어. 얹혀 살면서 푸아그라 타령이야. 주는 대로 먹어. 먹기 싫으면 굶든가. 꾸지람을 들은 아르미는 발끈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민준 씨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식어버린 밥그릇과 분노에 찬 엄마를 번갈아 보며 조강지처의 손길이 없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다. 그 집의 균열은 단지 의식주 문제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는 배가 고파 새벽 이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화장실 문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아름이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애교 섞인 순진한 목소리가 아니라 낯설 정도로 교활하고 능숙한 말투였다. 민준 씨는 문에 바싹 붙어 숨을 죽이고 엿들었다. 조용한 밤 아름이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철민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줘요. 지금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 저 멍청한 오빠가 집이랑 차 팔고 있으니 어떻게든 돈이 생길 거예요. 약속할게요.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을 테니. 민준 씨는 얼어붙었다. 철민이 누구지? 무슨 빚? 아름이는 오빠가 보고 싶고 늙은 엄마를 봉양하고 싶어서 귀국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였다. 사랑은 무슨? 나는 그 인간을 그냥 돈줄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 인간 마누라가 한 수 위일 줄은 몰랐지. 재산을 다 묶어버렸잖아. 그래도 걱정 마요. 저 늙은 엄마한테서 돈 뜯어낼 거니까. 그 할머니, 나 엄청 예뻐하거든. 속이는 건 시간 문제야.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수년간 애지중지 보호해왔던 성녀 같던 여동생. 작은 공주님의 이미지가 비눗방울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귀국한 것은 가족애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진 도박 빚을 피해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름이의 뺨을 때려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 뗄 수가 없었다. 비겁함과 자존심이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좋은 아내를 버리고 사기꾼을 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무서웠다. 민준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에서 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법원의 소환장과 내 변호사가 보낸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다. 소장에서 나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이유로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민준 씨가 이미 공동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탕진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준 씨가 소장을 들고 있기도 전에 최 여사님이 그것을 낚아채 읽었다. 몇 줄 훑어본 그녀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다. 아들의 행복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몫 챙길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서명하면 안 돼. 이 바보 같은 놈아. 걔가 얼마나 부자인데. 30억짜리 집 팔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네가 걔 남편이야. 몇 년 동안 집 지키고 수리한 공이 있는데 당연히 절반은 달라고 해야지. 민준 씨가 힘없이 반박했다. 하지만 그 집은 결혼 전에 걔 앞으로 된 재산이라서 제가 돈 보탠 게 없어요. 이 멍청한 놈아. 최 여사님은 민준 씨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법이 그래도 인정이 있는 법이야. 계속 버텨. 돈 안 주면 서명 안 한다고 해봐. 걔가 초조해 하지 않겠어? 다른 놈이랑 편하게 살려고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야 해. 민준 씨의 이혼 소식과 30억 아파트 매각 사건은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 퍼졌다. 그날 오후 민준 씨의 고모, 삼촌들이 작은 집을 가득 메웠다.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무도 민준 씨가 슬픈지 기쁜지 묻지 않았고 파경의 원인에도 관심이 없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으로 나에게서 돈을 뜯어낼 방법을 궁리했다. 어떤 사람은 민준 씨에게 불치병에 걸린 척해서 내 동정심을 유발하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해 재산 횡령으로 역고소하라고 부추겼다. 아름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 눈을 굴리며 때때로 끼어들어 부채질했다. 맞아요, 오빠. 서연 언니 너무 심했어요.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죠. 돈 받아서 우리 다시 회사 차려서 사장님, 사모님 되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자신의 고통 위에서 가상의 떡을 나누는 친척들을 보며
민준 씨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눈에 자신과 이 결혼이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에는 마치 하늘이 인간에게 자신의 업보를 마주하게 하려는 듯 기이한 우연이 있다. 직장을 잃은 후 민준 씨는 사방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대기업들은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의 이력서는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듯했다. 직업 윤리가 의심되는 고위급 인력을 받아주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결국 생계 유지와 빚 상환을 위해 민준 씨는 임시로 배달대행 기사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늦은 오후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민준 씨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손님을 태우라는 호출을 받았다. 손님은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 론칭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팔고 유일하게 남은 낡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누추한 배달 기사가 한때는 위풍당당한 프로젝트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 유리창 뒤로 몸을 숨겼다. 컨벤션 센터 문이 열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모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우아한 디자인의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세련되게 올렸다. 바로 나였다. 내 옆에는 내 사촌 오빠인 태우 씨가 신사적으로 고급 벤츠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민준 씨는 차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만 맴돌던 촌스러운 아내가 이제는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질투와 분노가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았다. 그는 지난 고통스러웠던 날들, 남은 밥과 국을 먹어야 했던 처지, 엄마의 잔소리와 아름이의 투정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그는 이성을 잃었다. 민준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태우 씨 앞으로 달려갔다. 김서연, 거기 안 서. 민준 씨는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초라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을 한 민준 씨를 보고 경악했다. 태우 씨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키시죠. 민준 씨는 태우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가 나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웃었다. 아, 이래서였군. 나를 버리고 집에서 쫓아낸 게 이놈 따라가려고 그런 거였어? 이 파렴치한 년, 내가 의심했는데 대놓고 남자를 데리고 행사에 나타날 줄은 몰랐네. 여러분,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세요.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이 올라와 동영상을 찍었다. 민준 씨는 점점 더 난폭해지며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행사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태우 씨 등 뒤에 서서 민준 씨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불쌍했다. 이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었다. 태우 씨는 재킷을 바로잡고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씨, 진정하시고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 사촌 동생이자 우리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란을 피우는 이 남자는 의부려 동생 때문에 아픈 아내를 버리고 공동 재산을 횡령한 그녀의 쓰레기 같은 전남편입니다. 태우 씨의 선언은 민준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촌 동생, 그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민준 씨는 과거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을 떠올렸다. 예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엄마가 원래 고아였는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친가족을 찾았지만 거리가 멀어 교류가 적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민준 씨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아름이에게 문자를 보내느라 바빴다. 그저 여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태우 씨는 민준 씨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는 재빨리 휴대폰을 로비의 대형 LED 스크린에 연결했다. 프로젝트 소개 영상이 나오던 스크린이 꺼지더니 선명한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민준 씨가 아름이에게 돈을 보낸 은행 거래 내역 사본, 심야의 의부려 동생에게 보낸 달콤한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그가 아픈 날을 버리고 아름이를 마중하러 갔던 날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다. 민준 씨의 배신과 무책임의 증거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중이 경악의 탄성을 질렀다. 나를 향했던 감탄의 시선은 민준 씨를 향한 극도의 경멸로 바뀌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서는 하는 짓이 쓰레기네.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를 두고 의부려 동생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진짜 한심하다. 꼴 좋다. 저런 남자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정신 차리지. 민준 씨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치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듯했고 손발이 떨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씨, 봤어요?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를 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이에요. 가서 당신의 공주님이나 잘 챙기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요. 말을 마친 나는 태우 씨와 함께 등을 돌려 걸어갔다. 비난하는 군중 속에 홀로 남겨진 민준 씨를 뒤로 한 채 그날 밤 전 남편의 역공, 재벌 사촌 오빠에게 참교육 당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네티즌의 힘은 무서웠다. 그것은 한 사람을 하늘로 띄울 수도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에 처박을 수도 있었다. 영상이 퍼진 후 네티즌들은 빠르게 민준 씨와 아름이의 신상을 알아냈다. 그들의 개인 SNS 계정은 수천 개의 비난과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재능 있는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 그들은 민준 씨와 아름이의 과거 사진들을 파헤쳤다. 예전에는 순수한 남매의 정으로 포장되었던 다정한 사진들과 의미심장한 캡션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한행동 심리 전문가는 틱톡에서 사진 속 아름이의 몸짓 언어를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녀가 항상 민준 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방식, 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모습, 카메라를 향한 승리감에 찬 눈빛, 모든 것이 계산된 썸 관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네티즌들은 아름이를 여동생 코스프레하는 여우, 최상급 어장 관리녀라고 불렀다. 불매 운동의 물결은 아름이의 일까지 덮쳤다. 귀국 후 인플루언서, 화장품 리뷰어가 되겠다는 꿈을 꾸던 그녀. 이제 그녀와 협력하던 브랜드들은 줄줄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그녀의 옛 리뷰 영상들은 악플로 가득 찼고 SNS를 떠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아름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민준 씨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가 서연 언니한테 시비 걸어서 나까지 피해보잖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계약도 다 취소됐어.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오빠는 진짜 재수 없는 불행의 아이콘이야. 민준 씨는 한때 애지중지했던 사람의 비난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역시 정신적 테러에 시달리며 길거리를 나설 수 없었다. 욕설 문자가 너무 많아 휴대폰은 꺼둬야 했다. 그는 처음으로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실감했다. 최 여사님의 좁은 집은 요즘 내내 살얼음판 같았다. 체면을 중시하는 최 여사님은 이제 시장에 가도 이웃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견뎌야 했다. 저기 봐. 아들이 아내 버리고 의부려 동생 따라갔다는 집이야. 이제 쫄딱 망했대. 그녀는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모든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악플을 지우고 있는 아름이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녀는 아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귀국해서 민준이한테 들러붙지만 않았어도
걔가 부자 마누라,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잃지 않았을 거야. 너는 이 집에 재앙을 몰고 온 불행 덩어리야. 광고 계약 취소로 화가 나 있던 아름이도 지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본색을 드러냈다. 닥쳐요, 할망구.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당신이 그 귀한 아들 버릇없이 키우고 아내 무시하라고 부추기고 돈줄 꽉 잡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당신도 서연 언니 싫어했잖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막말을 해? 최 여사님은 분노로 몸을 떨며 아름이의 뺨을 때리려 했다. 아름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로 밀어버렸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나 이 집 하녀 아니야. 내가 몇 년 동안 보낸 돈은 다 어디 갔어. 당신도 펑펑 썼잖아. 민준 오빠 위해서 저축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불평이야. 면접에서 떨어지고 돌아온 민준 씨는 엄마와 여동생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돈과 이익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가족에도 존중도 없이 오직 이기심과 추악함만 남아 있었다. 그는 절망에 차 소리쳤다. 그만,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방안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적대적인 공기는 여전히 가득했다. 최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아들을 보았다. 아름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민준 씨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는 내가 있던 시절에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자신이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떠나면 인연도 떠난다고들 한다. 나는 그 말이 남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민준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피부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은 몰랐다. 그날 민준 씨는 비상금으로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신용카드가 한도까지 모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 낡은 과자 상자에 숨겨두었던 금부치들도 전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재산과 함께 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름이었다. 분노와 절망에 빠진 민준 씨는 아름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그녀가 임대한 아파트 주소가 적힌 배송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름이가 무슨 일을 당했거나 급한 사정으로 잠시 돈을 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상상보다 1000배는 더 잔혹했다. 아파트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아름이가 온몸에 문신을 한 철민이라는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의 금부치들이 놓여 있었고 그 남자는 그것들을 감정하고 있었다. 민준 씨가 나타나자 아름이는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여긴 왜 왔어? 돈 다 떨어져서 빌붙으러 왔어? 아름이가 쏘아붙였다. 평소에 애교 섞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말투였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금을 가리켰다. 아름아, 내가 내 돈을 훔치고 엄마 금까지 훔쳐서 이놈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름이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민준 씨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 오빠, 정신 좀 차려. 내가 진짜 오빠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오빠 꼴 좀 봐. 지금은 완전 거지에 빚더미의 경력도 끝났잖아. 옛날에 오빠가 돈 많고 내 돈줄일 때는 내가 달콤하게 오빠라고 불렀지. 이제 돈줄이 끊겼는데 내가 오빠 따라다니다가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가 온 가족을 희생시켜가며 지켜왔던 성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억눌린 절규가 낡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름이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소식은 최 여사님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민준 씨가 넋이 나간 채 빈손으로 돌아오자 최 여사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큰 충격에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가벼운 뇌졸중이 찾아와 한때는 기세등등했던 그녀를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로 만들었다. 민준 씨는 공황 상태에 빠져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비를 내야 할 때 그는 주머니를 다 뒤져도 몇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임의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SNS 사건 이후로 그를 피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민준 씨의 번호가 뜨는 것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내가 병원비 낼 돈이 한 푼도 없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엄마를 할머니처럼 생각했던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민준 씨의 울음소리에 내 마음이 잠시 내려앉았다. 어쨌든 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차가운 밥을 먹을 때, 아플 때 쏟아냈던 모진 말들, 그리고 집을 팔 때 돈을 나눠달라고 부추겼던 탐욕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되뇌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어리석음이 될 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우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분에게는 아들인 당신이 있고 그토록 예뻐하던 효녀 수양딸도 있잖아요. 왜 저 같은 남에게 전화하시는 거죠? 아름이는 돈 다 가지고 도망쳤어.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너밖에 없어. 민준 씨가 흐느꼈다. 그건 당신 가족이 받아야 할 업보예요. 나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은행도 아니고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보살도 아니에요. 병원 사회복지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그럼 이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가지도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평생 그 끝없는 구렁텅이에 얽매일 것이라는 걸 알았다. 오늘의 냉정함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마침내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위해 소환한 날이 왔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단정한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내 표정은 밝고 침착했다. 내 옆에는 이 법적 싸움에서 나를 지지해준 태우 씨와 변호사가 함께했다. 반대편 복도 의자에는 민준 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불과 얼마 보지 못했을 뿐인데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다. 그가 나를 보자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는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내 변호사가 막아섰다. 조정실에서 민준 씨는 동정심에 호소하며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비참한 상황과 자신의 후회를 눈물로 호소하며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이제 누워만 계시고 나는 실업자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평생 소처럼 말처럼 너를 위해 살게. 약속할게. 나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연민만 느껴질 뿐이었다. 태우 씨가 신호를 보내자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준 씨가 아름이에게 돈을 보낸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그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재판장님, 내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배신을 견뎌왔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 결혼의 본질적인 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나의 단호한 태도 앞에 민준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민준 씨의 비뚤어진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지며 우리의 3년간의 부부 관계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조정실을 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다. 민준 씨가 문 밖까지 나를 따라와 여보라고 부르려 했지만 그 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내가 고급차의 문 뒤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가랑비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이혼 후 민준 씨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엄마의 약값,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활에 그는 지쳐갔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름이가 싹쓸이해 간 후 유일하게 남은 가치 있는 물건인 낡은 노트북을 들고 전당포로 향했다. 나중에 태호 씨의 지인이었던 전당포 주인이 그 운명의 순간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노트북을 팔기 전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인 자료를 백업하려고 컴퓨터를 켰다. 하드 드라이브를 살피던 중 그는 D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엄마가 아기에게라는 이상한 이름의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다. 호기심에 클릭하자 그 안에는 업무 자료가 아닌 내가 2년 전에 썼던 전자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우리의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록이었다. 민준 씨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내가 유산했던 아이. 민준 씨는 전당포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흐려지는 화면 속 글자들을 읽었다. X월 X일. 오늘 혼자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어.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좀 작다고. 엄마가 잘 먹어야 한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빠는 아름이 이모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해주러 강릉 여행 가느라 바쁘대. 엄마는 너무 서운했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많이 먹을게. X월 X일. 오늘 밤 배가 너무 아파. 아빠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받질 않아. 아가, 엄마 너무 무서워. 아빠는 할머니 댁에 있대. 아름이 이모가 감기 걸렸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야 했어. 아가, 제발 엄마 곁을 떠나지 마. X월 X일. 엄마가 너를 잃었어. 아빠는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아름이 이모가 귀신 무서워서 혼자 못 잔다고 해서 급하게 돌아갔어. 엄마는 여기 차갑고 텅 빈 병실에 누워 있어. 미안해, 아가. 너에게 좋은 아빠를 선택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민준 씨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때를 떠올렸다. 그는 내가 몸이 약해서 유산했다고만 생각했지. 왜 내가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의부려 동생을 향한 그의 무심함과 편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자신의 아이를 간접적으로 죽인 셈이었다. 시끄러운 전당포 안에서 한때 오만했던 그 남자는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그가 스스로 부숴버린 행복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긴 빛의 띠를 만들었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나왔다. 피곤했지만 새로운 디자인이 고객에게 큰 칭찬을 받아 마음은 만족스러웠다. 문 밖으로 나와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엄마에게 드릴 간식을 사러 빵집에 들릴 생각이었다.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나는 문 앞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멈칫했다. 남자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마시다만 소주병을 든 채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내 하이힐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그가 민준 씨라는 것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불과 몇 주 못 봤을 뿐인데 그는 너무나 초췌하고 야위어서 한때의 말끔했던 남편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나를 본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주병을 옆으로 던졌다. 그는 내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술에 취한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마침 나를 데리러 온 엄마가 차에서 내려 그를 꾸짖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 과거와는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마주하고 싶었다. 민준 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인도 한가운데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뭉개졌지만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고 등신이야. 나를 때리든 욕하든 해. 하지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 이제 다 잃었어. 서연아, 아무것도 없어. 행인들이 멈춰서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은 항상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 서서 민준 씨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사랑도 증오도 아닌 자신을 잃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 씨는 울면서 내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나한테 돌아와줘. 엄마는 아프시고 집은 엉망이야.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름이 걔 쫓아낼게. 걔랑 연락도 끊을게.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그 뒤늦은 약속을 들으며 나는 실소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한번 깨진 것은 아무리 붙여도 흉한 흉터만 남는다.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가 40도 고열로 혼자 앓던 그 밤에 이미 죽었다. 그가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낼 때 사라졌다. 이제 그의 애원은 이 남자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거리를 유지했다. 술과 눈물로 붉어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전의 다툼 때처럼 떨리거나 목이 메는 기색 없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씨, 일어나세요. 남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제가 감동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의 이 행동은 제가 당신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느끼게 할 뿐이에요.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어요? 민준 씨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나 정말 후회한단 말이야.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한테 벤츠 사주려고 했잖아. 나를 아직 사랑하니까 그렇게 챙겨준 거 아니야? 차 이야기를 듣자 나는 가볍게 웃었다. 잘못된 곳에 받쳐졌던 진심에 대한 씁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민준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다. 네,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어리석을 정도로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밤낮으로 일해서 그 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팔았어요. 민준 씨는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이혼 소송 제기하자마자 팔았어요. 그 돈 전부 외곽에 있는 한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밥 한 그릇, 옷 한 벌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을 돕는 게 당신 같은 배은망덕한 남편과 가짜 여동생의 밑빠진 독에 붙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 말은 민준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그 차를 추억의 증표로 끝나지 않은 사랑의 증거로 간직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복으로 바꾸어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민준 씨가 더듬거렸다. 잔인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는 이제 사랑도 미움도 없어요. 당신은 이제 제게 그냥 남이에요. 한 번 알았던 낯선 사람이요.
그리고 남이라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스스로 책임져야죠. 더는 저를 당신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태우 씨가 기다리는 차로 향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절망적으로 내 이름을 외쳤지만 그 소리는 자동차 경적과 도시의 소음에 금세 묻혀버렸다. 나는 차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그 여동생 코스프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되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의 금과 현금을 모두 챙겨 도망친 후 아름이는 애인인 철민의 임대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철민과 함께 멀리 도망쳐 호화로운 삶을 살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늘 자신이 똑똑하고 남자들을 잘 속인다고 자부했던 아름이는 자신이 더 교활한 사냥꾼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밤 철민은 아름이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했다. 다음 날 정오에 그녀가 깨어났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철민은 그녀의 돈과 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 그는 거울에 비꼬는 듯한 메모를 남겼다. 여동생님, 고마워. 이 돈은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해. 나 찾지 마. 다른 부자 사모님이랑 즐기러 갔으니까. 아름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방 안의 물건들을 부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신분증도 돈도 없고 네티즌들의 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 그녀는 낮에는 길거리에 나설 수도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어두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름이가 도시 외곽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푸아그라를 먹던 아가씨가 이제는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손님들의 희롱과 막말을 견뎌야 했다. 밤마다 그녀는 축축한 단칸방에 숨어 치욕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 번은 아름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민준 씨에게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사기당했어. 제발 나 좀 구해줘. 나한테 남은 가족은 오빠뿐이야. 하지만 수많은 충격을 겪은 민준 씨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번호를 차단하며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를 저주했다. 민준 씨의 외면은 아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고 그녀를 자신이 판 어두운 구렁텅이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 여사님은 퇴원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는 기세등등했던 그녀가 이제는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했다. 민준 씨는 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었고 생계와 간병의 책임이 모두 그의 어깨에 지워졌다. 낮에는 땡볕과 비바람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푼돈을 벌었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죽을 쑤어 엄마에게 먹이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뒤처리까지 해야 했다. 좁은 집은 약 냄새와 노인의 채취로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어떤 밤에는 피곤해 지쳐 돌아와 밥 한 술 뜨기도 전에 엄마가 대소변을 실수했다. 그는 그것을 치우며 흐느끼는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쓰라림과 무력감을 느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민준 씨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절감했다. 그는 내가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2달을 떠올렸다. 나 역시 밤을 새워가며 말없이 모든 것을 해냈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내가 부족하다고 타박했다. 이제 직접 겪어보니 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길거리에서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거나 행복한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볼 때마다 민준 씨는 눈물을 삼켰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 현명한 아내, 고급스러운 집, 안정된 직장. 하지만 그의 무심함, 탐욕, 그리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그 자신의 밥그릇을 걷어차버렸다. 이제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며 고독 속에서 뒤늦은 후회를 곱씹어야 했다. 내가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들고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 1년은 내게 치유의 시간이자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도시의 화려한 극장에서 열린 권위 있는 건축 시상식에서 나는 올해의 유망 디자이너 부문에 호명되는 영광을 안았다.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손에 들고 눈부신 조명과 우레와 같은 박수 아래 서서 나는 미소 지었다.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미소였다. 나는 여성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릴 때 세상을 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상식 후 나는 시끄러운 파티 대신 교회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내 경력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다. 엄마에게 선물한 작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엄마의 꿈이었다. 집은 장미와 과일나무로 가득한 정원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미니멀하지만 따뜻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나를 맞이했고 내 손에 트로피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딸, 장하다. 드디어 폭풍이 지나갔구나. 나는 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엄마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했고 엄마가 좋아하는 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도우미를 고용했다. 나는 행복이 기댈 남자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요즘 나는 새로운 관계에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성공하고 괜찮은 남자들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가벼운 커피 데이트, 예술과 삶에 대한 대화를 즐겼다. 더 이상 결혼이나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겪어본 가장 낭만적이고 견고한 사랑이었다. 서울의 연말은 꿀처럼 노란 햇살이 쏟아졌다. 그날 나는 한 고객의 리모델링을 위해 사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현장 답사를 갔다. 나는 흰색 고급 세단을 그늘에 주차하고 선글라스를 고쳐 쓴 뒤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 단지는 낡았지만 나름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내가 현장 사진을 찍고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 땀에 젖은 채 낡은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기사가 부피가 큰 상자들이 실린 오토바이를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길을 비켜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배달기사가 고맙다고 말하려 돌아섰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눈가에 고된 주름이 깊게 패고 지저분한 수염이 예전의 말끔한 모습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민준 씨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민준 씨는 경악과 당혹감에 가득 찬 눈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나를 보다가 기름과 땀으로 얼룩진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두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어색한 침묵을 만들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내 시선을 피했다. 그는 허둥지둥 돌아서서 배달 상자를 확인하는 척했다. 거친 손이 떨려 헬멧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그것을 줍지도 못하고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어 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한때 오만했던 그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없었다. 마음속에서 작은 한숨만 새어나왔다. 나는 비서에게 계속 가자고 신호하고 길에서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그를 지나쳤다. 나는 인사하지 않았다. 지금의 침묵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처의 동정을 마주하지 않도록 이 힘겨운 삶 속에서 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배달을 중단하고 단칸방으로 돌아와 어두운 구석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려하고 성공한 내 모습이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경제 잡지 한 권을 우연히 주었다. 표지에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 내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디자이너 김서연, 자유로울 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큰 제목이 있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 2페이지에 걸친 인터뷰 기사를 탐독했다. 기자가 내게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과거에 감사합니다. 저를 단련시켜준 시련과 상처에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떠나주었기에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터뷰 내내 나는 민준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내게 그는 그저 막연한 과거의 일부, 바람에 휩쓸려간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민준 씨는 그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그는 한 여자의 가장 잔인한 복수가 욕설이나 증오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화려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내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한때는 맨 앞줄에 앉을 티켓을 가졌지만 어리석게도 스스로 찢어버린 티켓.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엄마에게 물을 떠다 드렸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공정하고 냉정한 법칙이었다. 주말 오후, 엄마의 정원은 꿀처럼 노란 햇살로 가득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목련 향기와 가까운 풀 냄새를 실어 날랐다. 나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화분을 가꾸는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평화는 때로 이처럼 단순한 순간에 있었다. 태우 씨가 신선한 과일 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태우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라주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요즘 어때? 괜찮아? 나는 미소 지으며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오빠. 꼭 끼는 옷을 벗고 내게 꼭 맞는 편안한 옷을 입은 기분이에요. 인생이 즐겁고 일이 즐겁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요. 우리는 미래의 계획과 다가올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았다. 나와 태우 씨 사이에는 이름 붙일 필요 없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나의 가치는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의 힘과 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게는 죽어버린 결혼에서 걸어나온 순간이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를 스스로 조종하여 풍파를 헤치고 영혼의 평온한 항구에 이르는 여정이다. 나는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솜사탕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오늘 하늘은 아주 맑았고 내 마음도 다시 투명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새 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